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긴 편이라 평소 썰밤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다녀요. 오늘은 큰맘 먹고 제 삶의 전환점이 됐던 사건에 대해 털어놔 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0대 초반에 헤드헌팅으로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됐죠. 업무는 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반면 연봉은 1.5배가량 뛰었고요. 사내 문화도 딱딱하지 않고 개방적이라 적응이 어렵진 않았네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회사엔 외국인 동료도 많아서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외국인들과 프리토킹을 할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입시 위주로만 배우는 한국 학교 영어의 폐해였죠. 고민하다 영어 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대형 학원 새벽반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3번은 출근 전에 학원을 먼저 들렸죠. 첫 수업 땐 깜짝 놀랐어요. 새벽반이니 끼케야 10대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커다란 강의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대부분 저처럼 직장인이었고요. 일부는 대학생들이었죠. 강사님도 열정적이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라 저도 덩달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는 안면도 텄는데요. 그중엔 저보다 10살 연하의 수진이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대생이었는데요. 미국 유학을 목표로 영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밝고 활기찬 성격에 얼굴도 예뻐서 강사는 물론이고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좋아했죠. 물론 저도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인 만큼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기보단 인간적인 호감을 가진 거였죠. 그녀 역시 저를 큰오빠 같다면서 잘 따랐고요. 그런 저희 둘의 관계가 달라진 건 연말 송년회 때였습니다. 제가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연말이라 분위기에 취한 건지 뭔지 평소보다 좀 과음을 하고 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낯선 모텔방이었고요. 옆에는 그녀가 누워 있었죠. 맞아요. 술김에 그만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만 거예요. 잠시 후 그녀도 눈을 떴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무척 당혹스러워 보였죠. 저는 그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어제 일 기억나? 대충은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제 말에 그녀의 눈초리가 뾰족해졌어요.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건 오빠 아니고요? 하룻밤 함께 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술김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저랑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놓고 책임지기 싫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별로였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황한 저는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죠. 네가 왜 별로야? 난 그냥 너에 비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난 너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게 싫었으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오빠랑 이런 짓 안 해요.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제가 오빠 좋아한다고요. 그녀의 당돌한 고백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여동생처럼만 느껴지던 그녀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귀면서 저는 여자친구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면모에 더욱 빠져들었고요.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여자친구도 저와 함께라면 기꺼이 미국 유학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자친구가 그렇게 마음먹기까진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할까봐 계속 마음을 졸였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자 얼마나 기쁘던지 머릿속에서 기쁨의 종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더군요. 저를 위해 기꺼이 미국 유학을 포기해준 여자친구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100점짜리 남편감이 될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현실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의 반대였죠.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유통사업을 크게 하셨고요. 어머니도 이름 있는 학자 집안의 고명딸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컸고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외국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죠. 반면 여자친구는 수도권에 있는 이름 없는 미대 졸업생이었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컸다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말이죠. 제가 처음 여자친구를 집에 인사시킨 날 부모님은 예의 있게 여자친구를 대접했는데요. 막상 제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오니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진철아,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해야겠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왠지 느낌이 좀 쎄해서 말이다. 순한 척 웃고 있어도 눈빛이 독한 게 영 마음에 걸리는구나. 네 아버지도 그렇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에게 큰 실망감이 들었어요. 눈빛이 어쩌고 하는 건 다 핑계고 여자친구의 외적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여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도 아니고 그게 뭔 소리예요? 차라리 수진이 다른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렇고 이 결혼이란 자고로 네 등에 날개를 달아줄 여자를 만나야 하는 법이야. 근데 그 애는 오히려 널 주저앉히고 말 거야. 난 네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부모님은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제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 반대로 헤어지기엔 전 이미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요. 그녀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 때문에 미국 유학까지 포기했는데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강행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도 마지못해 허락하셨고요. 아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했죠. 저와 함께하길 선택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평생의 꿈을 포기하길 바라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내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어줬고요.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값비싼 도구들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어줬네요. 고마워, 오빠. 이렇게 멋진 작업실에 비싼 그림 도구까지. 내가 꿈꾸던 삶 그 자체야. 나 앞으로 열심히 그림 그려서 꼭 유명해질 거야. 그럼 그때 오빠한테 받았던 거 다 갚아줄게. 됐어. 부부 사이에 갚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난 그냥 네가 이렇게 웃어주면 그걸로 만족해. 앞으로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다 얘기해. 응, 고마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오빠랑 결혼한 걸 거야. 처음 작업실을 구해줬던 날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같이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림에 몰두했죠. 자연스레 집안일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큰 불평 없이 묵묵히 아내의 꿈을 지지해줬어요.
청소나 설거지쯤은 제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네요. 하지만 예술가로서 성공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아내는 여러 미술대회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고요. 잔뜩 그린 그림들은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갔어요. 그러자 아내의 신경도 점차 날카로워졌죠. 급기야 제가 전화만 해도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내가 나 작업할 땐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영감이 번뜩이고 있었는데 벨소리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 미안해 여보. 근데 당신이 문자에 답이 없어서. 그 어머니가 당신 좋아하는 삼계탕에서 퀵으로 보냈대.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잠깐 집에 갔다 올래? 뭐? 아니 어머님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안 그래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집까지 언제 왔다 갔다 해? 난 모르겠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당연한 말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아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도 소홀히 하고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걸 안 뒤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래도 어머니는 같은 여자라 그런가 그래도 아내의 꿈을 저와 마찬가지로 응원해줬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반찬을 만들어 퀵으로 보내주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 택배를 받는 것조차 성가셔하곤 했네요. 그래도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 아내의 그림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오면 그땐 아내도 제 희생과 양보를 알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점점 그림을 그리는 것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작업실로 나가지도 않고요.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렇다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만화책만 봤고요.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설거지하지 않았네요. 아내는 그림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오빠, 내가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니야. 오빠도 알잖아.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거. 근데 내가 그림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네가 왜 재능이 없어? 그러지 말고 다시 그림 그리자. 수진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응? 그만해. 오빠가 계속 그렇게 날 부추겨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만 그려온 거 아니야? 오빠만 아니었으면 나도 진작에 그림 포기하고 다른 길 알아봤을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나도 이제 곧 30인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급기야 아내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도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꾹 참았네요. 네가 이런 게 뭐가 없어. 이렇게 나랑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렸는데. 됐어. 오빠는 내 맘 몰라. 아내가 그림을 포기한 뒤로 한동안 저희 부부 사이엔 냉전이 찾아왔어요. 찬바람을 쌩쌩 날리는 건 아내였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기 바빴죠. 이러다간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아내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죠. 결혼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었고요. 아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싫어. 난 아이 같은 거 안 가질 거야. 뭐? 아이를 안 가질 거라고? 그래. 난 다른 아줌마들처럼 애 낳고 그 애한테 매여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여보, 아니 수진아. 내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우리 부모님도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애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오빠는 결혼 전에 나한테 왜 안 물어봤는데? 애 가질 거냐고? 그거야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거야 오빠가 애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초치기 싫어서 그랬지.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지금이야 딩크 부부들도 많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보통 남자들처럼 결혼하면 자식이 생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여지껏 한마디 말도 없던 아내가 대뜸 아이를 갖지 않을 거라고 선언해버리니 너무 당혹스러웠고요. 솔직히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 뒷바라지를 묵묵하게 해왔던 만큼 더 큰 상처였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집에만 있고 싶지 않다면서 갑자기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다 할 경력도 기술도 없는 아내가 쉽게 취직에 성공할 리 없었죠. 심지어 아내는 눈도 높아서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기업에만 원서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좀 더 작은 규모의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어봐. 거기서 경력 쌓아서 더 큰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싫어. 내 동기들 다 얼마나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이름 걸고 전시회하는 애도 있고 다들 유학은 기본으로 다녀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오빠랑 결혼하지 말고 유학 갈 걸 그랬어. 유학 갔다 왔으면 어지간한 회사에서 다 받아줬을 텐데. 왜 또 얘기가 그렇게 흘러? 그래서 지금 네가 취직 못하는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저도 예민해져서인지 아내의 말이 곱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뾰족한 대꾸에 아내는 같이 화를 내긴커녕 웬일로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누가 그렇대? 그냥 취직도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오빠, 나 아버님네 회사에 좀 넣어주면 안 돼? 뭐? 우리 아버지 회사에? 응, 그냥 작게 아무 자리라도 좋으니까. 곧 동창회라서 애들 얼굴 볼 텐데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하기 싫단 말이야. 오빠가 아버님한테 잘 좀 얘기해 줘봐. 응? 응? 이럴 때 시댁 덕 좀 봐야지. 사실 결혼 이후로 아버지와 사이가 좀 틀어진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아내를 많이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너무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통해 슬쩍 말을 해봤고요. 다행히 아버지는 아내의 철없는 부탁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 통해 들어보니 집에서 놀고 먹느니 일이라도 시키는 게 낫겠다 여기셨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반어거지로 아내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요. 나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안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너무 회사에만 매여 있다는 거였죠. 평생 그림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갑자기 회사에서 제 몫을 하게 돼서일까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 눈치가 보여서일까요? 아내는 야근까지 불사하면서 열심히 일했고요.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텅 빈 집이 너무 크고 공허하게 느껴지더군요. 언젠가부터 아내의 부재 속에서 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안에서 이혼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임신이었죠. 한 번은 아내가 회식이라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랜만에 아내가 먼저 제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온 거였어요. 물론 당시엔 임신을 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아내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헛구역질만 하기에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정말입니까? 저희 와이프가 임신했다고요? 네, 벌써 10주가 넘었는데 모르셨어요?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감기도 뜸했고.
저만큼이나 아내도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병원 진단을 받고 나오는 길에 덜덜 떨면서 그러더군요. 어떡하지 오빠? 나 임신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내는 기쁘기보단 두려워 보였어요. 커다란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죠. 저는 아내가 혹시라도 아이를 지우자고 할까봐 얼른 입을 열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일단 회사에 얘기해서 출산 휴가부터 내자. 임신 초기엔 더 조심해야 하니까. 뭐? 회사를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지. 아버지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그치만 이제야 좀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오빠, 그냥 우리 애 지우면 안 될까?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미 생긴 애를 지우자고 할 줄이야. 솔직히 아내에게 너무 실망스러웠네요. 그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미 생긴 애를 지우자니 그건 살인이야. 난 절대 허락 못해. 그치만 난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 나도 아직 몸만 큰 아이 같은데 이런 애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 자신 없다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야 낙하산 딱지 떼고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난 아이 낳기 싫어. 오빠, 그냥 지우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네 아이지만 그 전에 내 아이기도 해. 난 꼭 낳아서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낳아만 줘. 그 이후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글쎄 난 싫다니까? 만약 그 아이 지우면 당신이랑 내 사이도 끝이야. 마침내 제 입에서 최후 통첩 같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아내의 두 눈이 충격으로 커다래졌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만약 애 지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내 애를 지운 여자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겠어? 오빠 정말 너무한다. 내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너무한 건 너야. 우리 연애할 때부터 내가 아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았잖아. 근데 그땐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어쨌든 난 분명히 말했어. 애 지우면 우리 사이도 끝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 일도 더는 못하게 되겠지. 우리 아버지 회사니까 말이야.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천천히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낳으면 되잖아. 대신에 아기 낳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난 절대 애 때문에 나 희생 안 할 거야. 그래, 일단 낳아만 줘. 그 뒤로 아내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집에서 푹 쉬었어요. 또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던 게 어지간히도 충격이었는지 나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더군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제 아침 저녁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아기 용품을 사러 나가기도 했네요. 태교 여행을 핑계로 여기저기 놀러도 다녔고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아내가 뱃속에 제 아이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던지요. 그 전에 서운했던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제가 힘들게 일군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날카롭던 성정이 부쩍 부드러워지고요. 철없이 때를 쓰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뱃속에 있던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어요. 아내 얼굴에 꼭 닮은 예쁜 아들이었죠. 너무 아내 판박이라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제 얼굴이 아내에 비해 그렇게 잘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의 탄생은 저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줬어요. 부모님은 첫 손주가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언제 그렇게 아내를 탐탁치 않아 있냐는 듯 아내에게도 참 잘해주셨네요. 심지어 아내 생일엔
애기 낳느라 고생했다면서 돈 1,000만 원에 명품백까지 쥐어주셨죠. 어떻게 가방은 마음에 드니? 우리가 젊은 사람들 취향을 몰라서 그냥 직원이 추천해주는 대로 샀는데. 그럼요 어머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이 가방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회사 직원들이 다 명품 메고 다니는데 전 늘 똑같은 가방만 메고 다녀서. 이가 보기와는 다르게 짠돌이잖아요. 그래서 가방 사달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같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자꾸나. 내가 가방 몇 개 더 사주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무 기뻐요. 아내는 부모님이 건네준 선물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평소 돈 관리를 제가 도맡아 했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치품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한 편이었거든요. 그게 많이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가진 재산에 비해 검소한 분들이었지만 아들을 낳아준 아내가 퍽 기특했는지 그 뒤로도 간간히 명품 선물을 해주셨죠. 자연스레 저희 부모님과 아내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반면 아내와 제 사이는 아이가 태어난 후로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출산 전에 얘기한 대로 아이를 낳은 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베이비시터 손에 맡겨졌고요. 모유수유도 하지 못했죠. 모유수유 하기 싫어. 가슴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도 애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니야. 또 모유수유 안 하면 너 가슴 뭉쳐서 전몸살 올 수도 있어. 전몸살은 마사지 받아서 풀면 돼. 애 젖 먹이면 그때마다 내가 깨야 하잖아. 가슴도 다 망가질 거고. 난 싫어. 오빠, 애 낳기 전에 오빠가 뭐라 했어? 오빠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낳아만 달라고 했지. 그 말 지켜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한밤중에 아이가 깨서 울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었죠. 심지어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자 바로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네요. 자연스레 아기는 평일엔 시터 아주머니가 보게 됐고요. 주말엔 제가 보게 됐네요. 아내는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 바빴거든요. 이번에 회사에 골프 동호회가 생겼는데 나도 들어가기로 했거든? 근데 아무래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주말에도 라운딩 좀 해야 할 것 같아. 레벨을 좀 맞추려면. 괜찮지? 뭐? 애 엄마가 골프는 무슨 골프야? 그럴 시간 있으면 은석이나 한 번 더 봐줘. 야, 아무리 일한다지만 애 엄마가 애를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왜 또 그래? 나도 퇴근하고 오면 은석이 보잖아. 한 5분? 얼굴만 들여다보고 끝이잖아. 그럼 일이 피곤한데 어떡해? 오빠도 회사 생활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왜 그래? 그래, 네 말처럼 일이 피곤하면 쉬어야지. 근데 주말에 골프를 치러 나가겠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뭐 그냥 놀러 가는 줄 알아? 이것도 회사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면 일도 잘 못해. 오빠는 그런 것도 몰라?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도 그냥 시터 아주머니 부르면 끝나는 문제 가지고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아내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주말에 골프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점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아들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아내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제멋대로 굴었던 거겠죠. 그래도 아내가 마냥 철없이 놀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림으로 인정받지 못한 한을 일로 푼 걸까요? 아내는 복직하자마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요. 그 결과 승진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 대표이사 며느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어찌됐든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네요. 그래도 아직 아내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지 아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도 행복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의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축하 파티도 열어줬죠. 그쯤 마침 집도 이사하게 돼서 집들이를 겸한 거였네요.
아내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들만 초대했는데요. 그래도 인원수가 열댓 명은 되더군요. 따로 업체에서 받아온 파티 음식들을 한 상 가득 펼쳐놓고 아내와 둘이 부지런히 손님 대접을 했네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웠던 걸까요? 방에서 곤히 자고 있던 아들이 우렁차게 울기 시작했어요. 시터 아주머니도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또 아들이 잠투정을 하면 유독 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방으로 가서 아이를 달래는데 아내의 직장 동료 몇 명이 따라 들어오더군요. 얘가 김 과장님 아들이에요? 김 과장님 닮아서 엄청 예쁘게 생겼네요. 그러게요. 아역 모델이도 되겠어요. 여직원들이 살갑게 웃으면서 저희 아들을 칭찬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아들 바보인지 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별 말씀을요 하고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남자 직원이 갑자기 제게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저도 안아봐도 될까요? 그러실래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순순히 아들을 넘겨줬어요. 익숙한 태도로 아들을 안아드는 봄이 그쪽도 애가 있는 유부남인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자기 자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딸도 이만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유치원 다니거든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그 나이에 벌써요? 그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요 녀석도 아마 금방 커서 여자친구 만들 거예요. 남자는 좀처럼 저희 아들을 자기 품에서 떼어놓지 못했어요. 계속 얼러주면서 해벌쭉한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나 그놈 누구 닮았는지 몰라도 참 잘생겼다 야.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벼락 같은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가 단순히 저희 아들을 예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안엔 분명히 은근한 조롱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아내가 방으로 들어온 순간 더욱더 선명해졌네요. 다들 여기서 뭐해? 술 안 먹을 거야? 방으로 들어온 아내는 남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뭐야? 왜 박 과장님이 저희 아들을 안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만. 요놈 누굴 닮았는지 진짜 잘생겼네. 에?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저랑 우리 남편 닮았지. 그만하고 다들 얼른 나와요. 음식 다 식겠어요. 아내는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급하게 방을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흘낏 제 눈치를 보더군요. 아무리 봐도 너무 수상했죠. 설마 하는 끔찍한 감정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네요. 말도 안 돼. 아닐 거야. 집사람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잖아. 내가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애도 그제야 낳은 사람인데. 그러나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절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죠.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도 없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아내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그야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저는 아들의 친자 검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직 채 말도 못된 저희 아들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동안 계속 미뤄왔지만 더는 아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서 아내 몰래 유전자 연구소에 아들과 제 친자 여부를 의뢰했죠. 몰랐는데 유전자 검사라는 게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아내의 외도에 대한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아내가 야근을 하는 것도 의심스러웠고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것도 의심스러웠죠.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저는 혼자 속만 끓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던 흥신소 사람을 연결시켜줬죠. 살다 흥신소에 가보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스스로 너무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안 가볼 수도 없었어요.
그쯤 아내에 대한 제 의심은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운 상태였거든요. 흥신소에선 약 한 달가량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 주기로 했어요. 짧으면 일주일 안에도 외도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정확히 나흘 뒤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퇴근 후 바로 흥신소를 향했죠. 오셨군요. 일단 이거부터 좀 보시지요. 흥신소 사장은 다짜고짜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는데요. 전부 아내가 그 남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과하다 싶을 만큼 예뻐하던 회사 동료와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회사 옥상, 카페, 골프장, 장소도 참 다양하더군요. 심지어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었네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둘이 매일 붙어있다시피 하더라고요. 퇴근 후엔 꼬박꼬박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더군요. 주말에도 둘이서만 골프장을 다녔고요. 더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객님을 부른 겁니다. 흥신소 사장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지가 덜덜 떨리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저를 둘러싼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흥신소 사장과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간신히 집으로 들어오니 때마침 시터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나오더군요. 어머, 오셨어요. 안 그래도 은석이가 밖에서 아빠 찾았는데. 저를 하나도 닮지 않은 아들의 얼굴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내의 바람이 확인된 이상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닐 확률도 높았죠. 아니, 거의 확실했어요. 그 상간남이 묘한 웃음기를 띠고 저희 아들에게 누굴 닮아 그렇게 예쁘냐고 조롱했던 걸 보면 말이죠. 저는 시터 아주머니를 돌려보내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 출장을 핑계로 아들을 맡겼죠.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아내가 퇴근해 혼자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나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좋은 말로 할 때 이리 와서 앉아.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말없이 아내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아내는 이내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고요.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흑빛이 됐죠. 오빠 설마 내 뒷조사한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넌 다른 놈이랑 붙어먹은 주제? 붙어먹긴 뭘 붙어먹어? 이건 그냥 사진이 좀 과하게 나온 거지. 과장님이랑 나 그런 사이 아니야. 모텔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는데 계속 잡아댈래? 그건 과장님이 그날 너무 취해서 누표만 주고 나온 건데. 거짓말 좀 작작해! 내가 증거가 이것만 있을 것 같아? 사실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 자료가 더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세게 나갔어요. 그러자 아내가 찔끔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니만 이내 그 커다란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미안해 오빠. 내가 일부러 오빠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이제야 인정하는 거야? 이 자식이랑 바람난 거? 바람이라니. 난 과장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하룻밤 실수로 어쩌다 보니 자게 돼서. 넌 그 하룻밤 실수를 참 많이도 한다. 나랑만 그런 게 아니었네. 아, 애초에 그렇게 남자를 꼬시는 게 네 수법이구나. 비꼬지 마. 말해봐.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족한 남자였어?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입을 열었죠. 정말 미안해, 오빠. 오빠한테 일부러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말했잖아. 그냥 정말 하룻밤 실수였다고. 실수라고? 실수가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어? 아니, 몇 달은 맞아? 너 우리 아버지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가 벌써 3년 전인데.
저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말해봐. 대체 언제부터 바람이 났던 거야? 언제부터 날 배신했던 거냐고? 그러자 아내는 더 크게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오빠. 정말이야. 됐고, 하나만 묻자. 저는 마침내 결코 알고 싶지 않던 진실을 입에 올렸어요. 우리 아들 은석이 내 애는 맞아? 당연하지, 오빠. 내가 아무렴 그런 끔찍한 거짓말까지 했겠어? 은석이 당신 아들 맞아.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 상간남 새끼 전에 우리 집 왔을 때 계속 우리 아들 보고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냐고 하던데 뭔가를 알고 그렇게 짓거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것만큼은 믿어줘, 오빠. 은석인 당신 아들 맞아. 근데 그 자식이 왜 그런 말을 해? 마치 지 아들인 것처럼. 그건 나도 몰라. 아내는 제 눈을 황급히 회피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아내가 아직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게 뭔지는 뻔했어요. 제 아들은 정말로 제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창자가 끓어오르는 슬픔에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혼하자. 그러자 아내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오빠, 왜 그래? 나 그 사람하고는 그냥 실수였다고 말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오빠뿐이야. 난 오빠랑 절대 못 헤어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제게 애원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내를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컸으니까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수진아. 넌 날 속였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오빠! 아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응? 내가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바람 같은 건 피지 말았어야지. 난 이미 너를 믿을 수 없어.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난 거라고. 그럼 우리 은석이는 어떡해? 은석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셈이야?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친부인 그 상간남 새끼한테 물어보든가. 은석이 당신 애라고 얘기했잖아. 아내는 끝까지 아들이 제 아이라고 우겼어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서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친자 검사 의뢰해뒀고 곧 결과 나올 거야.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네가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고 우리 관계는 끝났어. 변호사나 선임해도. 그 자식한테도 상간자 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두라고 전하고. 아, 물론 너나 그 자식이나 해고당해도 할 말 없는 건 알고 있지? 나 일단 오늘은 부모님 집에서 잘 거니까 넌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오빠,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 저는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부모님 댁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던 일을 전부 얘기했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이라 당분간 비밀로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시라도 빨리 그 상간남과 아내를 아버지 회사에서 내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요. 어머니가 충격으로 혼절하는 바람에 짧은 소동이 벌어졌고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바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불러들였네요.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그 상간남과 아내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튿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땐 아내는 이미 짐을 싸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제 친자가 맞았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죠.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아내는 금세 연락을 받더군요. 너 똑똑히 말해봐. 은석이 정말 내 친아들 맞아? 맞다고 했잖아. 오빠가 내 말 못 믿을 건 아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애 낳고 친자검사도 안 했을까봐? 오빠 아들 맞아.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낳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데? 그놈 자식일지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
그건 그런데 어쨌든 오빠가 계속 낳자고 안 나오면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낳자마자 바로 친자 검사 해봤었어. 그럼 그 자식은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왜 그런 건데?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냐는 둥 왜 그따위 말을 짓거린 거냐고! 이번에도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려던 순간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실은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자식이라고 거짓말했어. 뭐? 대체 왜? 돈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아들 키워주고 있는 거니까 다달이 양육비조로 돈을 좀 달라고 했었어.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했던 건데? 너 네 월급은 네가 다 쓰고 있잖아. 그럼 뭐해? 내 친구들이 쓰는 돈에 비하면 쥐꼴인데. 내 친구들 오빠도 알겠지만 다들 그림으로 성공해서 잘 나가잖아. 아니면 애초에 집이 부자였거나. 만나면 맨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명품 사고 돈을 물쓰듯이 쓰는데 기죽고 싶지 않았어. 오빠한텐 아무리 말해봤자 돈 주지도 않으니까. 아내의 철없는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저는 아내에게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감히 내 아들 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야? 됐으니까 다신 우리 부자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하고 엄포를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내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수신 거부를 해놓고 받지 않았죠. 어느 정도 충격이 가시고 나니 아들이 제 친자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그동안 저희 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에게 연락해 바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동안 부모님도 손주가 혹시나 친손주가 아닐까봐 계속 속을 끓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한시름 놓은 뒤 저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해 나갔는데요. 아내가 끝끝내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상간남에게도 따로 민사소송을 걸었죠. 소장이 날아가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잠잠하기만 하던 상간남에게서도 드디어 반응이 왔습니다. 무려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괘씸했지만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웬걸 저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그쪽 선생님인데?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어쨌든 제가 죽일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소송은 중지해 주세요. 저희 마누라가 알면 저 이혼당합니다. 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도 있는데 저희 딸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 가정 중요한 놈이 남의 가정 소중한 건 왜 몰라? 죄송합니다. 정말로 일부러 김 과장이랑 그런 사이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이미 벌써 헤어진 상태고요. 이미 헤어진 게 중요해?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게 중요하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네 와이프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알려줄 거니까. 그러자 상간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 과장 남편,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 회사 대표님 아들이란 거 알고 왠지 모르게 배알이 꼴려서 그래서 그만 술도 들어갔겠다 몹쓸 짓을 하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이 저희 아내에게 눈독을 들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도 저희 아버지의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상간남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저는 명예훼손을 무릅쓰고 상간남의 죄를 그 가족들에게도 알렸고요. 결국 그 상간남 역시 자기 아내와 딸에게 버림받고 말았죠. 물론 소송도 제 승리였어요. 저는 아내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에게도 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고민하다 그 돈은 상간남의 전처에게 보내줬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피해자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야 사실 돈이 궁한 처지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와 그 상간남은 소송 과정에서 당연히 헤어졌고요. 지금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하더군요. 둘 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내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일용직만 전전하고 있다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아내의 그림도, 직장도 전부 제가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상간남 역시 회사 잘리고 이혼당한 뒤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요. 허구한 날 집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다행히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잘 자라줬어요. 아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장차 미국 경제를 이끄는 거물 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선 자기 친모가 어떤 여자인지도 알게 됐는데요. 찾기는커녕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전처가 가엾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굴 원망할까 싶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뿐이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